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이 다 그 북한의 무인기가 그 김여정이 또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 뭐 그래서 뭐 사격대를 배치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가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조용하나 그랬어요. 이쯤 되면 우리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마음의 고향 그분들은 이제 그런 분이시잖아요. 진짜 고향 아니 마음만 고향인가 몰라요. 그분들 왜 이제 아니 왜냐하면 음. 김문수 지사한테 그 네. 얘기 하잖아요. 일제 시대에 우리 조상들의 국적이 어디냐? 일본이다 그랬더니 화를 내셨잖아요. 사실 그 민주당이 제일 이해하기 좋아요. 자기들의 마음의 고향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데 국적은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 했더니 한마디 아니나 다를까. 하셨더라고요. 참.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북해 이제 우리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는 우리 아니다. 그랬다 지금 NCND예요. 뭐 말할 수 없다. 그렇죠.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설사 우리가 안 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럼요. 거죠. 근데 안 했다고 하면 비굴해 보이고. 그치. 네, 했다고 하면 그것도 그치. 전략적으로 안 그치. 되고. 그럼 이럴 때는 여기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게 맞죠, 전략적으로. 아니 싸우고 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근데 너 나 교정국인. 쳤어? 이랬는데 그럼요. 그럼 거기서 나 안 쳤어, 나 안 쳤어 이럴 그럼요. 거야. 처음에 안 쳤어. 근데 네. 너가 쳤잖아. 막 이러면 알아서 생각해. 그럼요.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멋있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국격이 있잖아요. 박지원이 네. 이거는 사실상 시인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침략이고 침공이다 이런 이 전 국정원장님께서. 박지원 이분은 네. 제가 볼 때 은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지금 북한에 대한 그 대한민국의 침범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네. 왜 22년도에 북한 무인기가 그쵸. 용산에 날라와서 용산까지 그러네요. 찍을 때 입 예. 다물고 있었습니까? 맞아요. 이때 당시에 북한 가만둬서 안 된다란 말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 단 한 명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고 있고 우리 국적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올 땐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어디에서 보냈는지 이게 지금 네. 북한의 자작극인지도 모르는 맞아요. 네. 이런 무인기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을 침략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으면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진짜로 북한 인민공화국 네. 네. 인민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들이 하는 발언들을 잘 보면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애국심조차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라는 이 바닥에 들어와서 그쵸. 아주 긴 시간 정치인들로서 특혜란 특혜는 다 받고 살았다. 맞습니다. 네. 이제라도 지금 국민 세금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낭비할 게 아니라 좀 정치권에서 떠나게들 만들어야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요. 이게 너무 몰상식하지 않게 아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지금 이런 발언들은. 그리고 또 최근에 오물풍선 계속 날아왔잖아요. 그리고 이거 오물푼선도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저렇게 들어오면요. 그럼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지는 더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오물풍선이 들어오는 것들을요. 이게 지금 현대식 네. 무기들이 레이저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미사일은 우리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게 오물풍선 잡는 것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레이더망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걸 연구해야죠.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이 우리나라에 넘어오기 전에 이거를 격추시킬 수 있는 드론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한다거나 아니면 니네들이 만약에라도 이 오물풍선에 오물이 아니라 화학물질이나 다른 걸 넣었을 때 우리도 넣을 수 있다라는 경고성으로 우리도 보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게 어떤 위치에 어떻게까지 갈 수 있는지 지금 전 데이터도 모으고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러네요. 네. 그러면 꼭 현대식 무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로도 지금 충분히 국민들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당당하게 보내봐야 되는 거예요. 맞네. 예, 보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이런 풍선 무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불리한 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DMZ에서부터 지금 수도 서울이 네. 40km뿐이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평양은 140km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죠. 예. 예. 그럼 지금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게 군사 전략적 논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망을 강화하자라는 것들이 주제가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네요. 지금 북한에서 날아오는 오물풍선에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민주당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무인기에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민주당이 지금 출처도 모르는 무인기가 북한 상공을 날았다고 해서 이렇게 발작 버튼 누르면 됩니까? 맞습니다. 이런 기사 보면 제가 발작하겠어요, 진짜. 전 진짜 분노를 금치 어, 못하겠어요.
어. 아니 그리고 저는 이분이 또 국정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을 국정원장에 앉혔던 그 분은 그렇죠. 정상인이며 예. 예.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최근에 오랜만에 침묵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분 말씀하시는 문의 거죠? 침묵이라면서요? 아까 문의 침묵이라고. 네. 갑자기 조용해지신 그분.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있는 사이에도 우리나라의 정보들이 과연 이게 잘못 빠져나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맞습니다. 볼 때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을 배신했던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공격하지 못하고 이런 걸 파헤치지 못한다. 네. 제가 볼 때 지금 이 국정원장 하나만 파헤쳐도요.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사건이 맞습니다. 너무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돼요. 추정돼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공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어쩐지 박지원 국정원장 이후에 중국발 스팸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108명 국회의원이 네. 있잖아요. 108번뇌처럼 그렇죠. 이 108번뇌예요. 이 108명이 민주당의 108번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108명을 좀 짜임새 있게 짜서 그러네. 팀을 짜서 누구는 박지원 이 지난 사건들 좀 제대로 하고. 파고 그리고 누구는 좀 문재인 사건들 파고 예, 누구는 좀 태양광 좀 파고 예, 누구는 잼버리 입찰 비리 좀 파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이게 정상적인 공당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파내면.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진짜 108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당 입장에서 108번뇌스러운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게끔 좀 싸워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 비리 특위를 그럼요. 만들어서 분과별로 의원들을 쭉쭉쭉 배치하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민생과 관련한 비리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낱낱이 폭로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요 지금 민주당의 방금 비리를 카테고리화 한다 그러면요 이게 카테고리가 뭐 우리가 비리가 몇 개나 있겠어 한 5개 나올까 10개 나올까 전 민주당 108개 나올 수 108개 있다고 더 나와, 더 나와.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108개로도 부족할 수 있다 이 카테고리 자체가. 그럼 우리는 외부 우리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 맡아 줄까 그럼 봐요. 이제 뭐 외부 위원들이라도 그치. 저희들도 뭐 도울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자작극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정권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에서 그 간첩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 적을 만드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우리들이 지금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인민들이 굉장히 이게 불만이 높아져 네.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들을 외부로 자극을 전환시키는 것. 그쵸. 그러려면 누군가 적이 필요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거 잘해요.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분란이 나면 공공의 적으로 국민의힘을 딱 그쵸. 만들어 버리죠. 맞아요. 뭔가를 맞아요.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게 북한이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작극일 확률도 있다라고 제가 네. 보는 게 네. 저 무인기 자체가요. 저게 민간에서 띄우는 유형이 만만치 아니에요. 않죠. 예, 민간에서 띄우는 유형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무전으로 이런 컨트롤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동 거리가 140, 150km 갈 수가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건 자동 경로 설정까지 돼 있어야 그러네, 돼요. 그러네. 자동 경로 설정까지 네. 돼 있어야 대한민국에서 평양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프로펠러형이 아니라 약간 전투기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일반적인 지금 드론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무인기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로 어딘가에서 보냈다면 제 3국에서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있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보내진 않았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보냈다면 어설프게 이렇게 한 대 안 보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예. 그럼 북한에서 22년도에 보냈던 것처럼 수십 대 보냈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한 대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깔짝. 네. 그러니까요. 그럼 민간에서 보내기엔 기술력과 이 기종의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는 제3국이 아니라면 북한 자작극일 확률이 많다. 자작극 하는데 여러 대 쓰지 못했을 것이다. 돈 그러네요. 없으니까. 그러네. 네, 항공에 취약하잖아요. 북한. 네, 근데 저게 일단 무인기가 정상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무인기 형태가 아니죠. 네. 그리고 왜 그 김평일 왜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정은 정권 들었을 때 그때 그의 아들 김한솔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제3국으로 갔어요. 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추측했던 게 어쩌면 북한에 이렇게 숙청되어진 그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제3국 내에서 북한 민주화를 위한 뭔가가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네요. 북한에서도 제가 볼 때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지금 이 세계의 변화를 읽고 있을 것이고 왜 북한 인민만 이렇게 지금 인권을 침해당하고 그쵸. 가난하게 사는가, 밥도 제대로 못 먹는가 그쵸. 이런 문제의식들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누군가는 그쵸. 또 활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옛날에 뭐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주신 이승만 대통령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듯이 북한에도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게 침략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북한 노동당 대변인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야가 합심을 해서 그거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니네가 정권이 부패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우리한테 화살 돌리지 말고 니네가 그 인민의 의견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한문점표에서 촛불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게 9.19 군사합의 얘기도 안 꺼낼 수가 그러네요. 없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 지금 9.19 군사합의로 지금 대한민국 상공,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금 팔아넘긴 사건이에요. 그쵸. 이거. 그러면 이게 지금 40km 이내에서 뭐 평균 20km에서 60km, 평균 40km 이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무인기나 그리고 여기에 지금 헬기나 전투기나 어떠한 것들도 날지 못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뭐 고정기, 쾌정기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이게 완전히 파기되기도 전에 북한은 지금 무인기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정말 국민들께 위협을 가하는 결정들을 민주당 문재인 전 정권이 너무나 많이 해왔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라는 걸 그렇죠.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북한 편 들고 싶으면 여기 북한 가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그러니까요. 분들. 본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찬양하는 나라로 좀 가서 그럼, 살면 그럼. 좋겠다. 저는 왜 이제 이분들이 요즘 놀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뭐 조부님의 국적은 어디신가요? 이거 맨날 놀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도 역으로 박 전 의원님의 국적은 한국인데 조국은 어디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나. 이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했던 사람들 다 누굽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총구를 겨녔던 사람들, 뭐 김원봉 같은 사람들을 국군의 뿌리라고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민주당이 역사관을 정말 잘못 배웠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북한하고 긴밀한 아주 오래된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역사 세뇌를 당했다고 봐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 세뇌를 당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평생. 그래서 정말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네. 한 민족인데 이게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맞아요.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에 의한 흡수 통일 혹은 북한에 의한 전쟁 통일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잘못 배웠던 것들이 뇌에 딱 각인이 되어서 아까 우측 뇌였나요? 좌측 뇌였나요? 각인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걸 평생 네. 지배하고 있다. 네, 네. 네. 근데 이러한 위험한 사고를 가진 위험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너무 높은 위치에 가서 나라의 이런 이념들을 흔든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요 사건을 좀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자, 훌륭하십니다. 자, 저는 그냥 오물풍선 오면은 우리는 민주당 의원 한 명씩 이렇게 풍선에 매달라가지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 올 때마다 민주당 의원 한 명씩 이렇게 기구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럼 북한이 진짜로 화낼 것 같은데. 서로 오물풍선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정도 보내는데 니넨 진짜 오물을 보내. 북한이 우리 서로 오물 주고받자 이거 괜찮아요. 오물의 강도가 다르다. 지금. 네. 그거 괜찮네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계속 보내면, 그래서 만약에 막 서영교 막 이런 분들 보내면은 너무 시끄럽잖아요. 많이 먹고. 그래서 정말 싫어할 것 같아요. 오래 못 살 거예요, 거기서. 거기 우리나라처럼 법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 많이 하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데 또 금방 적응하시는 분들이라 또 그쪽으로 가면은 입 다물고 사실 수도 있어요. 직통 라인을 뚫어가지고 전화해야죠. 야, 우리 이번에 보낼 건데 뚱뚱한 오물, 날씬한 오물, 늙은 오물, 젊은 오물이 있어. 어떤 게 좋니? 물어봐서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문재인이 온갖 금수품들, 예를 들어서 유엔 제재, 북한에 절대 보내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는 그런 이 품목들을 우회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보냈다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 대북 제재 회피를 연구기관이 그러니까 그 정부 과기부 산하 기관이 아예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참 기가 막힙니다. 더군다나 이 연구는 바로 2개월 전에 수백억 원의 우리나라 재산입니다. 그 개성공단의 연락 사무소를 폭파를 한 그 폭파쇼 2개월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너무너무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정부 기관 산하 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그 연구의 어떤 그 글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어떻게 하면 대북 제재를 회피할까? 유엔 제재를 회피할까? 이런 문구가 써져 있다는 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중앙일보에서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를 네네. 했죠. 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위 친북 정책 전체의 맥락이 하나씩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으로서는 지금 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네. 피해서 북한과 이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자기는 느끼고 있었던 거죠. 네네. 그걸 지금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요. 네. 그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네. 지금 계속 이 전주지검의 문다혜에 대한 수사도 있고요. 네. 그 문재인의 USB 그 김정은과의 그 회담에서 준 USB 그 지금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네. 이 소위 대북 제재를 피한 이 북한 지원이거든요. 네네. 최근에 북한이 이제 그 남북 이 도로도 폭파를 했지 네네. 않습니까? 네. 북한이 이런 뭐 개성공단 폭파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협력 그 기구 시설 폭파 네. 이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네. 문재인이 이런 것을 연구했다. 이 결실이 뭐냐면요. 음. 엊그제 나왔습니다. 전주지검에서. 네. 2018년에 문재인이 북한 평양에 가서 공연을 벌입니다. 네네. 문재인이 연설도 해요. 네네. 그때 전세기로 이스타 항공을 사용을 했다. 네. 자, 이스타 항공을 왜 사용했을까? 왜 사용? 보험도 되지도 않고 뭐 굉장히 사실은 이 우리 국적기라고 하면 대한항공이지 않습니까? 네네. 대한항공이 이 대통령 1호기도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왜 이스타 항공을 썼을까? 네.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대한항공은 못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네. 대북 제재 때문에요. 아, 그렇군요. 이스타 항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취항을 하거나 다른 곳에 취항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을 쓰게 되면 대한항공이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스타 항공을 쓴 겁니다. 네. 이 지금 이 연구에 따른 것들이죠. 네네.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하는 것이죠. 있을까? 전부 이런 그렇군요. 것들입니다. 네. 그다음 이 USB에도 뭐 상당히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이 됐다. 이 재판 결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재인이 네. 대북 제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것들을 찾아낸 네. 이 연구가 연구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네. 게 지금 조각조각 맞춰 보면요. 네네. 제가 뭐 어느 언론사 이야기를 좀 중앙일보나 시사저널이나 많이 추적 보도를 해요 지금. 예, 문다혜 관련해서든 뭐 예. 이런 거든. 예. 이게 조각조각 맞추면 전체의 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이 재판까지요. 그렇죠. 그 USB 전달하는 그 재판 부분입니다. 네. 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대목을 한번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거예요. 네.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입니다. 예. 과기정보통신부 정부 산하의 부처입니다. 여기서 북한과의 기술 협력을 위한 핵심 고려 사항으로 대북 제재 우회와 회피를 얘기한 거, 그러니까 아예 적시한 겁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를 정부 공식 기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는 뭐 그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군사적인 그런 활용이 가능한 부분까지도 연구를 하는, 예를 들어 북전역의 LTE 인터넷을 어떻게 깔 건가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 대표님,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정말 충격이었냐면 북한과의 관계, 뭐 다른 어떤 적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틱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진전이 있을 때 거기에 똑같은 어떤 그런 그
당근을 주는 것이고, 근데 저쪽에서 폭력적인 어떤 그런 그 상태가 될 때는 우리가 벌을 주는 것이고, 이게 하나의 관계에 있어서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게임의 룰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쪽이 뺨 때리는데 우리는 고맙습니다 하면 뺨만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더 많은 걸 얻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이 아이고 우리 좀 우리 이렇게 평화롭게 삽시다라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당근을 주면 그것이 좀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이런 건데, 아니 세상에 어떤 그런 그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우회 운운해도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아예 폭발을 시켰잖아요. 수백억 원을.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가 이때 아마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럼 자기 자신을 국가 원수를 모욕을 하고 우리나라 재산의 수백억 원의 재산을 날려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회적으로 도와줄까를 연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화를 내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고받고가 무너진 것이, 우리가 진보 좌파 정권이라고 해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켜졌어요. 네. 그게 인류 역사에서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무너져서는 네. 외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문재인 정권에 와서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소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간첩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국방 전문가들도 외교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거 우리 몰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예 뭐 뺨을 때리든 뭘 하든 계속해서 지원이고 계속해서 그때 많이 드러납니다. 네. 소위 부산 남항에서 북한으로 가는 물자가 잡히기도 했어요. 네. 배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 사람들 지원, 네. 북한들 굶고 있는 북한들에 대한 식량 지원이다. 네네. 이렇게 막 포장하기도 하는데 네. 그 유엔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계속 들통이 나고 있는데 네. 그 트럼프가 김정은과 그 협상을 하면서 네. 문재인을 끼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랬겠습니까? 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뭐 지금 문재인이 어느 편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문재인의 획일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정권 안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전 폐쇄 있죠. 네네. 원전도 똑같은 겁니다. 네. 우리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원전을 좀 강조할 것이냐, 다른 부분에 친환경 에너지를 강조할 것이냐는 정권마다 조금씩 달라질 네네. 수 있어요. 네. 이 분포는. 퍼센티지. 근데 네. 완전히 없애버리자라는 건 이 외교에서 완전히 그냥 뭐 몰빵하지 않고 똑같은 네. 겁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바보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제 문재인은 원전 완전히 다 없애자예요, 순서대로. 그렇죠. 짓고 있는 거 다 짓지 말아예요. 네네. 이러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문재인에게서 소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8년 기사에서도 이런 게 있네요. 문재인 정부가 유엔 대북 제재 금수품 10억 원어치를 북한에 반출했다. 이게 당시 정양석 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그 자료를 청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시 2018년 6월에서 7월까지 철강, 구리, 보일러 등 115톤을 북에 밀반출한 셈이지요. 밀반출.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 면제 동의를 하지 않자 정기 공급을 한다는 우회 수단을 선택해서 개성연락사무소에서 그렇게 보내는 것을 강행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이런 그런 그러니까 밀수품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고 진짜 보낸 건 이거예요. USB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난 5월 17일 날 USB를 공개해달라라는 청구를 재판이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각에서 멈추지 않는 거죠. 기각을 했는데 기각한 이유를 봤더니 바로 국가 기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더 기가 막힙니다. 아니, 김정은에는 국가 기밀을 보내면서 국민들은 국가 기밀이라고 몰라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네. 그 USB에 기밀이 담겨 있다라는 걸요. 그렇죠. 지금 뭐 재판 과정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상급 기밀이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상급 기밀이었다면 바로 간첩죄거든요. 그렇죠. 이 우리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정상회담 남북 간의 특수 상황은 있지만 정상회담에서요. 네. 이런 자료들을 넘겨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 그럼요. 맞습니다. 이건 요청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필요한 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교류는 있어도요. 네. 정상회담에서 이런 걸 주고받고 뭐 서로 요구를 하고 이런 일은 이례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문재인이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건 뭐 기밀이 넘어간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수사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이게 문재인 앞에 와서 수사들이 다 스톱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소위 국정원 수사를 하다가 이 부분으로 수사가 가려고 하다가 스톱되고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은 속 시원하게 정리를 이제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게 드러났던 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대북 관계를 하자. 그런데 당신들이 분명히 평화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대북 정책의 프로세스를 발표하자. 이번에 누구죠? 흑금성이 아니라 왜 이재명과 관련돼서 이화영의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된 북한 간첩 있잖아요. 예. 그 북한 간첩이 또 활동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임태희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의 임태희 등과 싱가포르에서 만납니다. 그때 북한의 간첩들과 북한의 접선 공작원들이 뭘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뉴판 같은 거 딱 메뉴판 차림표. 정상회담 한 번 하면 얼마. 그다음에 어디로 우회해서 오면 얼마 하는 식으로 지금 다 그렇게 왔어. 뭐 김대중 대통령 얼마 주고 뭐 노무현 대통령 매뉴얼이 있어요. 메뉴판으로. 근데 지금은 시가야. 뭐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돈을 퍼줬으면 정상회담의 대가로 이 첫 번째 접촉을 하는데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USB가 얼마나 담겨 있느냐. 북한을 위한 그 대가가. 그러니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뭐 원전, 원전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뭐 이런 뭔가 것들이 다 나와서 아예 북한의 원자력 무기에 어떤 도움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라든지 뭐 대북 제재에서 좀 피할 수 있는 정보 관련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네. 이거 정말 정확한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제 네. 북한의 퍼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회담 뒤에 뒷거래가 있습니다. 네. 박지원이 감옥에 갔다 왔죠. 네.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기업 회장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때부터 정착이 돼요. 네. 노무현 정권 때 저도 평양에 이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는 데는 얼마? 네. 이 대통령급이 가면 이건 금액이 큽니다. 네. 그다음 기자들이 그 당시에 돈을 지불하고 뭐 MBC를 비롯해서 돈을 자체적으로 지불하고 이 북한 측에 취재를 한 것도 많았어요. 네. 이 박영선을 비롯해서 그 그렇죠. 당시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상품처럼 나와 있었어요. 네. 저도 농협 교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이 전세기로 갔었는데요. 네. 민화협에서 이걸 다 관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에요. 예. 우리 지금 국정원 형태이죠. 네. 거기에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모두 다 파악하고 있어요. 네. 요즘 뭐 인터넷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또 정확하게 뭘 요구하는지가 딱 요구사항이 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이재명의 대북 송금 재판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그겁니다. 네. 북한이 요구를 했고요. 네. 이 돈을 안 주는 이명박 정부는 못합니다. 회담을. 네. 안 합니다. 네, 네. 이 돈 주느니 안 하겠다. 네,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이재명은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들요 모두 다 북한에 가서 폼 잡고 네.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못했던 이유가 네. 이 뒷돈을 못 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 법에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이걸 쌍방울이라는 걸 통해서 준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때 지금 이재명은 빼고 서울시장하고 강원도지사만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가 빡쳤죠. 예, 이 짓을 하다가 이제 들통이 난 게 이 대북 송금입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했어요.
이 북한과 뒷거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 없앤 것. 네. 이명박 정권 때 없앴고요. 네. 이 보수 정권 때 이걸 없앤 것만으로도 정말 큰일을 한 겁니다. 네. 자, 아까 대표님 말씀하다 보니까 진짜 대표님 말씀으로서 영감이 하나 떠올랐어요. 네. 뭐냐면 네. 아까 그 우회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우회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재명 재판에 이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인다고? 이재명이 아니 당시에 제재가 얼마나 심한데 생각이나 할 수 있느냐. 지자체장이 갈 수 있는 걸 생각이나 할 수 있느냐? 정부 기관이 나서서 우회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그걸 생각을 못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당시에 제가 당시는 아니고 한 2023년인가 2년에 뭐 어떤 논문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는데 엄청나게 2018년, 2019년에 어떤 논문이 나온지 아십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주로 좌파학자들이 썼는데 유엔 제재 상황에서 북한에 어떤 그런 그 물품을 보내거나 물자를 보내는 방법은 지자체가 최우선이다. 정부는 못한다. 이런 것들 지자체를 부추기는 그리고 방법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학술 논문 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변칙이 이 스마트팜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농협 때문에 갔거든요. 네네. 북한에 그걸 피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게 농협 이런 쪽이 많아요. 네네. 스마트팜. 네. 지금 이 연구소에 보면 이제 정보나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대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네네. 원전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네. 북한의 요구 사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게 이 스마트팜 이런 게 많았거든요. 많았죠. 그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요. 네.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이 다 이재명은 이런 짓을 자기들도 다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거 하면 걸리지 않아? 어. 국정원에 당장 국정원이거든요. 네네. 걸리지 않아? 네. 이런 짓까지를 하려고 했구나. 실제 네. 시도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네네. 자치단체장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네네. 그 지금 이재명이 저지른 비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성남 FC 건이 딱 터졌을 때요. 네네. 자치단체장들은 다 아는 겁니다. 네. 저렇게 하면 걸리는데. 네. 왜냐하면 자기들도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렇죠. 전국에 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구단이 적자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거 적자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로부터 협찬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기업들 그냥 협찬해 달라 안 줍니다. 안 주죠. 뭔가를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주면 걸립니다. 그렇죠. 못 주죠. 못 주죠. 근데 이재명 준 거예요. 예. 뭐 그것도 이걸- 아주 교묘한 어떤 설계를 해서 이걸 과감하다고 해야 될지 예. 뭐라고 해야 될지 범법자죠. 네네. 다 그런 형태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여드린 이 연구기관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의 정말 최악의 그 안보의식이나 우리나라 얼마나 망가뜨렸냐를 알 수도 있지만 이재명의 대북 송금이 사실은 아주 적나라하게 당시에 어떻게 하면 대북 제재를 피하고 올라가서 뭔가를 퍼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또 뒷받침되는 어떤 많은 사실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변명하듯이 그 당시에 사회가 굉장히 엄격해서 그걸 꽁도 못 껐다. 그런 쌍방울이 자기네들 위해서 그냥 돈 쓴 거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증거가 오늘 보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참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국정원에서 밝힌 거고요. 일단 1,500명의 특수부대가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000명 가까운 군단이 지금 러시아, 하바롭스크라든지,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투입되기 위한 사전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앞에 설명을 좀 드리면, 세 가지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푸틴이 방북을 했을 때 서로 상호, 우리가 미국과 갖고 있는 군사 동맹,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침범을 당했을 때 참전한다라는 지금, 조약을 거의 맺은 것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일단은 선언적인 의미라고 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참전할 줄은 몰랐어요. 이 네. 참전은 엄청난 진짜 지각변동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러시아군이 들어오는 그런 지금 상호 조약 이미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상호 호혜적인 거니까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군사적인 의미, 하나는 경제적인 의미. 군사적인 의미는 사실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은 물론 훈련으로서 또 다른 어떤 전쟁을 대비할 수 있지만 훈련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작전 수행이라든지 혹은 갖고 있는 무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전 투입한 것과 훈련만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전 이후에 사실상 물론 무기상으로도 북한을 능가했지만 작전 수행 능력 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 능력을 배가했어요. 그게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 이득이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었습니다. 어쨌든 베트남전 참전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어떤 지원을 했지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북한과 러시아 관계로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북한은 군단급의 지금 참전을 합니다. 이 참전이 나중에 갖고 올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능력 배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경제적 미국이 우리나라에 준 것처럼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당장 준다기보다는 군사적인 이득을 주겠죠. 무기와 관련된 고도화된 예를 들어서 핵잠함이라든지 혹은 지금 ICBM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고도화된 그런 그 원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두 번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참전했을 때 이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성격 변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왜? 사실 러시아군이 굉장히 지리멸렬했거든요. 갑자기 차출하고 해갖고 막 달아나고 전쟁 수행 능력이 별로 없고. 근데 이렇게 정예화된 북한군이 실질적으로 투입됐을 때 우크라이나 전의 성벽 변화와 그런 다음에 나토라든지 혹은 기타, 그러니까 차후에 벌어질 어떤 외교적인 영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빅 뉴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첫 번째 러시아 개판이에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유럽에서 면적으로는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구도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어요. 원래 소련 연방이었을 때 네. 우크라이나가 키예프나 이런 지금 키이우로 바뀌었지만 키예프가 자꾸 옛날 이야기 나오니까 소련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는데 그 핵을 폐기시키려고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사기 많이 쳐가지고 결국은 우크라이나에서 핵이 빠졌단 말이죠. 네. 어쨌든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러시아 하면, 소련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렸을 때 미국하고 소련이 전쟁한다, 냉전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소련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 러시아가 작지 않은 나라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전쟁이 오래 질질질 끌까? 러시아가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정도는 몇 달 안에 그냥 굴복시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쟁 한 2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군은 개판이란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일본한테도 깨지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침공당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 러시아가 개판이면은 북한한테 손을 벌릴까? 자기네들 병력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북한한테 손을 갖다가 벌릴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똑같이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거를 월남 파병한 것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렇게 참전하면서 이것저것 군사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러시아 군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판이라고요. 미군은 제가 이제 국방부에서 미군들 상대 많이 해봤는데 네. 미군은 굉장히 체계화가 되어 있는 세계 최정예 부대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국방부 가서 놀랬던 게 국방부의 엘리트 군인들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육사 출신들이나 이렇게 엘리트 장교들이 어디서 그 근무를 하냐면 한미연합사에서 근무를 해요. 네.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하면서 미군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지난 뭐 한 60년, 70년 동안에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군대가 군인이 그 배운 게 미군으로부터 배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북한에서는 러시아하고 이렇게 같이 전쟁하면서 배우는 게 조금 있기는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미군한테 배웠던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정도의 수준의 그런 양질의 그러한 훈련이나 그 기회가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 저희 북한군은요. 그 러시아 그 전장터 낯설고 물서른데 가가지고 네. 그냥 총알바지하는 거 아닌가? 거기 뭐 최정예군이 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뭐 북한에선 더 이상 남한을 동포라고 보지도 않지만 어쨌든 우리 북한 우리 한민족이 그 러시아 땅 그 우크라이나 땅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70년대 뭐 그때까지 해서 그 월남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받은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월남전 파병해가지고 그 애쓰셨던 그 분들이 진짜 피 묻은 돈 아닙니까? 네. 그 돈이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인데 네. 지금 러시아에서 북한한테 돈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러시아가 뭐 그렇게 여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싸구려로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 그 북한군들 가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요 정도 돈 받고 전쟁터 나가가지고 지금 싸우는 그런 수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그 돈도 누구 그 주머니로 들어가겠습니까? 김정은이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북한의 경제에 발전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북한 경제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김정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저렇게 러시아에 갔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돌아온 다음에 북한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북한이라고 하는 그 폐쇄된 거의 뭐 공동 그 수용소 같은 나라 전체가 그냥 하나의 그냥 수용소 아니겠습니까? 옛날 솔제니친이 썼던 그런 거에 나오는 그런 수용소 같은 데서 갇혀 있다가 어쨌든 아무나 뽑아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엘리트 그 군사들을 갖다가 병력을 그 러시아로 보낸 걸 텐데 그 사람들이 전쟁 끝난 다음에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전쟁터이긴 하지만 러시아도 보고 우크라이나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파병 나가기 이전과 다시 그 돌아온 이후가 같을 것인가?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기수 선생님이 그 베트남 월남 갔다 오신 백마부대 분이거든요. 용사였나요? 뭐 그래가지고 맨날 수업할 때마다 뭐 다른 일 있으면 야 내가 베트남 있을 때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미군들이 어쩌고 저쩌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 신기하게 듣고 그랬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김정은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러한 강고한 그 뭐라 그럴까 그 그립이 네.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북한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네. 그런 변화가 있으면요. 결국은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영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여야를 막론해가지고 그 진짜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거는 국가 안보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니까 네.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네네.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들이 이걸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지금까지 이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서는 좌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건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말자. 우리가 왜 거기에 뛰어드느냐. 근데 북한이 뛰어든 거는 찬양할까요? 그것도 되게 굉장히 궁금하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되게 굉장히 불안하고, 물론 이제, 정변이 보시는 어떤 상황들을 모두 다 제가 공감하는 건 아닌데, 딱 한 가지는 정말, 날카롭게 또 말씀해 주신 부분, 제가 생각 못한 부분이 있네요. 바로 참전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문화적 충격을 줄 것인가. 네네. 예전에 로마 같은 경우 외국에 아까 전쟁을 벌였던 용사들이 돌아올 때 6개월을 못 돌아오게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6개월 있다가 돌아와라.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에, 아까 두려웠기 때문에 원로원이 왜 내가 싸우고 돌아왔다라는 그 마음으로 돌아와서 쿠데타처럼 네네. 완전히 엎어서 황제가 될까봐. 그런 이 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똑같죠. 시대는 똑같죠. 그렇게 갇혀 있다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하고 승리라도 했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말이야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단 말이야 하면서 북한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흔들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월남 파병할 때 네. 반대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왜 반대했습니까? 엄청 반대했죠. 왜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을 저기 베트남 같은 데까지 보내가지고 피 흘리고 죽고 다치게 만드느냐. 네. 그 논리가 그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준이 그때는 음흠. 그렇게라도 해서 미군에 잘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물자 같은 것들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그 시드머니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시켜야 된다.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네. 하지만 그와 같은 보람이 북한군이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 갔을 때,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전쟁할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진짜 개죽음이 따로 없을 것이다.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북한에 미치는 임팩트는 상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꺼져가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러시아가 가스라도 보내주고 하면서 명맥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찌됐든 이 이슈는 마지막 결론 딱 이겁니다. 지금과 같이 서로 죽고 살기로 정쟁만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말 우리나라를 흔들 수 있는 지각 변동에 대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과연 여야가 또 민주당이 어떻게 지금 여당에 협조를 할 것인지, 그게 가장 걱정이 돼서 갖고 와봤습니다.